안녕하세요. 오늘 원비 토크를 진행하는 박진우입니다. 오늘은 사이드 채널 어택으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부채널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부채널 공격은 제가 사이버 사령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병 복무와 대학교 연구실에서 계속 업무로서 연구했던 약간 좀 애착이 있는 해킹 기법인데요. 부채널 공격이라고 하면은 개발자라 하더라도 많이 좀 낯선 해킹 기법 중 하나인데요. 사전에 좀 얘기 드리면 기존에서 기업에서 이제 지적 재산권 보호, 즉 데이터와 자산 보호를 위해서 직원분들께 사이버 시큐리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은 기존 교육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몇 가지 가상 사례와 이론을 조금 비유법으로 이해하면서 제 나름대로 좀 가볍고 재밌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해킹이란 무엇인가 좀 앞서 볼까요? 보죠. 지금 보시는 스크린 캡처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한 정의인데요. 대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나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찾아서 개변조하거나 탈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이라고 하면은 많은 개발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을 어셈블리로 바꿔서, 그러니까 기계어로 바꾼 뒤에 위와 같은 어셈블리를 하나하나 읽어서 어느 부분을 이제 수정하면은 해커가 원하는 대로 동작이 되거나, 아니면 뭐 흔하게 있는 예시가 뭐 크랙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네트워크 패킷을 중간에 가로채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취약점을 찾는 행위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 사이드 채널 어택, 부채널 공격은 모든 정보 시스템은 전부 다 전자회로 위에서 돌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받는 도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분석할 때는 수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취약점 이외에도 반드시 물리적이거나 시간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정보 시스템을 해킹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부채널 공격을 연구하기 위해서 학부 때 초미세 전류,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로 전류량을 수집한 다음에 해킹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지만 전작가에 있는 고가의 계측기를 빌려고 전작가 교수님한테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전작가 교수님께서 짧게 부채널 공격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남겨주셨는데, 이때 하셨던 말씀이 자네는 전자신호로 문세를 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채널 공격은 이제 전자신호, 무선신호, 그리고 뭐 온도, 열 이런 것들 이제 뭐 힘을 빌려서 행하는 이제 마법 같은, 현대 마법 같은 좀 신기한 해킹 기법입니다. 일단 위에 보시는 두 개의 정사각형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하살표는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암호화 가정인데요. 왼쪽에서 암호화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오른쪽으로 전송을 하고, 오른쪽에서 받은 친구가 사전에 교환한 해독키를 가지고 왼쪽에서 받은 데이터를 해독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는 일반적인 사고로 무결성은 안전하지만, 물리적으로 이를 바라본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소비 전력이 발생되고 실행 시간, 빛, 열, 소리, 전자 신호 등이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이 될 것이며, 또 반대로는 빛과 열, 소리, 아날로그 신호 등이 해당 논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좀 시나리오를 들어볼게요. 우리 둘리가 길동시의 공인인증서를 탈취해서 집을 몰래 매매한 다음에 어디 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길동씨는 정보교육을 철저히 듣는 분이라 비트라커라고 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부 다 암호화하는 기술을 사용 중이신데요. 둘리는 단순히 하드디스크를 몰래 복사한다 하더라도 공인증서를 몰래 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 이제 길동씨가 컴퓨터를 켜둔 채로 로그아웃만 이제 화면 보기 잠근 거로 두고 외식을 하러 가셨는데요. 이때 둘리는 공인인증서를 탈취할 수 있을까요? 네, 이때 둘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 얼려버리는 겁니다. 정확히는 메모리를 얼린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메모리는 비휘발성으로서, 즉 컴퓨터가 꺼지면 메모리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컴퓨터도 이제 하드디스크를 암호화 해제하기 위해서는 암호키를 이제 메모리에 넣었다가 꺼지면 전부 다 사라진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컴퓨터가 꺼진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바로 휘발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모나리자 사진인데요. 첫 번째 있는 사진이 원본이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상온에서 30초, 60초, 5분 뒤의 화상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메모리에 있는 전자, 그 우리가 아는 일렉트론이 이제 휘발이 느려지는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해서 메모리 자체를 얼린 다음에 SD 카드를 읽듯이 메모리 내용을 백업하고 거기에 있는 암호화 키를 추출해서 이제 우리 둘리는 공인증서를 탈취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복호화 키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2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노보노는 포로리가 노트북으로 어떤 카톡 채팅을 남기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쉽게도 포로리가 사용한 노트북은 부품 교체가 안 되는 맥북인데요. 둘리가 썼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때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와이파이의 CSI 값을 이제 통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고해상도의 무선 채널 진폭 값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는 이제 뭐 RSSI라 해가지고 신호 세기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내부 구현에 있어서는 CSI라고 하는 이제 고해상도의 무선 채널 진폭 값을 가지고 해킹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가 각각의 키 타이핑을 하는 행위가 무선 주파수에 미세하게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해서 패턴화한 다음에 포로리가 어떤 키보드를 칠 때에 이 CSI 값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무슨 입력을 하는지 미리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약간 좀 풍수지리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암호화 기법 중 하나인 RSA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CPU가 소모하는 미세한 전류량의 차이로 킥값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컴퓨터가 암호화 연산을 할 때 발생되는 미세한 소리를 가지고 암호화 키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약점 중에는 멜트다운과 스펙터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 친구는 최근에 인텔 주가를 크게 떨어뜨린 녀석인데요. 이 친구는 조금 타이밍을 이제 측정하는 기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CPU는 이제 빠른 동작을 위해서 참과 거짓에 대한 경우에 미리 실행을 하고 데이터를 미리 불러오는데요. 이때 생기는 타이밍 오차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제 가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약간 이거는 저희 제품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공격 기법입니다. 최근에 나온 칩들은 펌웨어 프로그램을 이제 추출을 막고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이제 펌웨어 프로그램 자체를 암호화하는 시큐어 부트라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제로 프로그램을 복제를 어떻게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암호화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이 또한 무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펌웨어 무결성 검사 도중에 클럭 신호를 강력한 노이즈 신호를 주사를 하고 무결성 검사를 뛰어넘게 하긴 다음에 해커가 원하는 명령을 통해서 암호화키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태까지 돌아가면서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은 특정 회사 제품을 복제하는 경우에 좀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IC 카드 복제.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그 카드를 복제할 때 부채널 공격을 이용해서 카드를 복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 정보 기관에서 특수작전을 할 때 실제로 쓰고요. 그리고 데이터 복구, 그리고 이제 소비자 제품의 숨겨진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고 변조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이제 뭐 게임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안정성 검사를 할 때 위에서 이제 부수적인 막 공격을 해가지고 이런 정보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온다. 이렇게 해서 뭐 안정성 검사를 할 때 부채널 공격 기법을 좀 빌려서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채널 공격의 장점을 이제 좀 돌아보자면 수학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무결성인 상태에 많이 유효하고요. 비접촉 상태라 하더라도 공기 중에 많은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펌웨어의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킹을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스템 개발을 할 때 해킹이 의심된다면은 뭐 컴퓨터를 강제로 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부채널 공격에 대해서는 위협 인지를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협을 사전에 인지하더라도 개발 단계에서 해당 부분을 전부 다 고려해서 설계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공격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좀 사전에 막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좀 유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좀 단점이라고 하면 좀 큰데요. 이제 보통 그러니까 해커 입장, 그리고 뭐 기관 입장에서 해킹을 한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해킹했을 때 얻는 가치가 해킹을 할 필요한 예산보다 좀 막 커야지 이거를 좀 행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공격은 엄청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재료비도 많이 요구할 때가 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정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대응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해킹 기법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접근한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대부분의 경우에 좀 높다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최근에는 이제 준비물의 가격이 많이 좀 저렴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요즘 이제 또 취약점 리포트를 많이 좀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또 재료비가 싸진 까닭에 이제 일반인들 혹은 이제 좀 컴퓨터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그 리포트를 보고 좀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큽니다. 특히 그 예시가 뭐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뭐 닌텐도 같은 것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뚫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보안이든지 좀 뚫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쉽게 올려줄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기기를 해킹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해킹을 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보다 높으면은 뚫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뚫기 좀 그렇다라고 좀 느낄 수가 있는 걸 좀 반대로 뭐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를 좀 이용해서 조그마한 노력과 예산을 통해서 쉽게 이걸 올려줌으로 해서 좀 보안을 최종적으로 이걸 뚫을 수 있냐 없느냐를 좀 올려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